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국권 침탈과 그 항일운동, 애국개몽운동까지 정치적인 모습을 봤다면 이제 일제와 또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침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는요, 이제 정치적인 사건, 즉 그 정치적인 사건의 그 시기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조일수호조교 부록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이었던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모습이 변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일수호조교 부록으로 인해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사용될 수 있었고요. 조일무역 규칙으로 인해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쌀과 잡곡을 제한 없이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일본 상인들은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일본 상품의 퀄리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조선의 국내 산업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일본은요, 정말 그 품질이 좋은 영국산 면직물을요 팔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이 영국산 면직물을 싸게 사서요 조선에 비싸게 파는데 심지어 관세가 없다 보니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은 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국산 면직물보다 품질이 너무 안 좋았던 이 농촌의 가내 수공업은 아무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조일무역 규칙으로 인해서 쌀과 잡곡들이 대규모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조선에는 쌀이 별로 없게 돼요. 그러면 쌀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폭등하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일수호조교 부록에서는요, 일본은요 동서남북 10리까지밖에 활동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류지라고 했는데, 이 일본 상인들은요,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조선 사람한테도 자기 물건을 팔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는 감히 이 개항장 밖을 못 벗어나니까 팔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쵸. 중간 매체, 중개 상인이 필요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요, 바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개 상인으로는요, 객주와 보부상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군란 이후에요. 여러분, 이모군란 이후 때는요,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어요? 그쵸. 이 군란에 진압했던 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는데, 자, 이 시기에 맞물려서 역시 경제적으로도 이 청나라가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배경은요, 바로 이모군란 이후 때 맺어졌던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때문이에요. 우선 정치적으로는요, 이 청나라는 우리나라가 청의 속국임을 명시했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4조, 자, 중국 상인은요,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요,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곳밖에, 그것도 거류지 안에서밖에 무역을 못하는데, 중국은요, 심지어 수도 서울에서도 장사할 수 있고요, 허가만 맡으면요, 내륙, 내지에서도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나라 상에는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한반도 전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보다 약간 우위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영국산 명진물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수출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특히 청나라는요, 영국의 조개지,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던 도시, 상하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보다 조금 더 싸게 영국산 면직물을 구하고 우리나라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가격 경쟁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청나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93 이모군란 이후 93년까지는 청나라가 이제 우위를 점했는데요. 자, 근데 지금 94년 때는요, 청나라 영향력이 푹 떨어진 게 보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894년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청해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일본이 약간 승기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요 면직물을 만드는 방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요. 더 이상 영국산 면직물을 팔아서 조선에 갖다 파는 중개무역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본 자체에서도요. 품질이 좋은 일본산 면직물을요. 조선에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국산 면직물을 중개무역하는 청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94년 때는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과요. 이따가 살펴볼 83년도에는요. 조일 통상 장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역시 그 일본도 조선 내륙 곳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외국 상인들이 한반도 곳곳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인들 특히 서울에 있었던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근데 우리 아까 거류주 무역을 봤었을 때 누가 필요했었다? 중개 상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외국 상인들이 직접 얘네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반도 곳곳 내지에서 통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개 상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 상인이었던 객주나 보부상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이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전히 일본에게 쌀이 유출이 되니까 쌀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쌀을 어쨌든 일본한테 팔아야 됐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인 지주들은요, 이 판매할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 바로 이 지주한테 경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 소작인에게 수탈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 제일 힘이 없었던 이 소작인들이 이제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 농민들도 일본한테 쌀을 이제 줘야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니까 익지 않는 벼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익지 않은 벼를 제값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싼 값에 팔게 되면서 이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종이요 러시아 공산으로 가게 되는 아간파천 이후 때는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바로 최국태후 최고의 혜택을 우리나라한테도 달라라고 하는 최국 대우로 인해 열강들의 경제적 이권의 침탈을 강화하게 되고요. 특히 광산이나 산림, 철도와 전차 등의 이권이 이제 열강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특히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경부선, 경인선과 같은 철도 이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이 한반도의 철도 건설의 그런 철도의 모습을 보면 X자형이라고 흔히 말해요. 자, 이 X자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요. 자, 우리나라의 쌀을요. 이렇게 곳곳에 모아요. 모은 다음에 부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부산에 모인 이 쌀을 효과적으로 일본한테 일본이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군사들을 이 철도를 통해서 손쉽고 빠르게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들을 일본이 욕심을 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일본은요, 우리나라한테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재정 고문도 있었습니다. 재정 고문으로서는요 메가타가 있었어요. 이 메가타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사료를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옛날 화폐인 백동화 등 옛날 화폐, 구화폐를요 이제는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요, 사료를 읽어보면요, 이 백동화에다가 가불병이라는 조건을 매기게 돼요. 이제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은 갑종의 백동화는요, 이전 오리로 교환을 해주게 되고요. 을의 평가를 받은 그 백동화는 일전의 그런 돈으로 바꿔준다. 근데 웃긴 거는요, 병종 처리가 된 그런 백동화들은요, 아예 되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병종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제1은행권으로 바꾸려고 백동화를 냈는데요,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웃긴 건요, 일본이 사전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병종화폐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 자본가나 상인, 농민들은요, 이제 대다수가 병종 백동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이 화폐 정리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본은요, 당시 대한제국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본은요, 대한제국한테 강제로 돈을 빌리게 합니다. 우리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했어요? 차관을 강제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관을 일본한테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역량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8년 때는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게 돼요. 이건요, 우리나라의 토지를 대규모로 약탈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일본이 가지게 되면서요, 우리 한국인 소작인한테요,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게 돼서 소작인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요. 아니면 일본인한테 싼 값으로 우리나라 땅을 팔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인이 우리나라 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게 되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죠. 이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펼쳤던 우리나라의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침탈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합자회사, 상회사입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상회사로는요, 대동상회와 장통상회가 있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금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최초의 민간은행인 조선은행이 있었고,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이 있었다. 해운업으로는요, 협동우선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업을 보호하려고 했었는데요. 화폐정리 사업가,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 은행을 만들어도 이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이 외국 자본에 비해서 너무나도 딸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한성의 상인인 시전 상인은요, 그 저항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시장의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다음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바로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게 돼서 그런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일부여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곡물이 유출됨에 따라 곡식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는요, 바로 중요합니다. 방공령을 내리게 돼요. 곡식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사실 명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살짝 언급했던 바로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조일통상장정 중요하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 구간에 보면요, 이거예요. 일본은 조선한테 물건을 수출할 때 이제 무엇을 내겠다? 관세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 조일 무역 규칙에는요, 관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일본은 조선한테 관세 안 낼 거야. 무관세를 했었는데, 조일통상장정은 관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37간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37간을 보면요. 그래, 우리나라가 가뭄, 수해,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한테 곡식을 유출하기 싫어.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본한테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데